예, 3차 시 노동시장론 1번 문제입니다. 임금이 하락할 경우에 장기 노동 수요 곡선, 장기라는 말 붙었어요. 노동 수요 곡선에 장기라는 말이 붙었을 경우에 이 장기는 설비 투자를 할 시간을 주는 그 정도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요 그 임금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대응이 빠르겠죠. 설비 투자할 시간을 줘버리니까 그 시간을 준다 이러니까 대응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설비 투자를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설비 투자를 고려해서 임금이 올라가면 설비 투자해가지고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노동 수요 곡선 이러면은 무조건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 노동 수요 곡선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다. 이건 틀렸죠. 설비 투자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설비 투자해가지고 노동 수요를 줄이니까 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간 거는 다 틀린 겁니다. 기억이 들어간 거는. 기억이 들어간 건 다 틀려요. 자연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자, 봅시다. 장기에는 대체 효과 위에 무슨 대체 효과? 노동을 설비로 대체하는 거. 왜? 추가 자본 투입에 의한 이게 제가 설비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 외에 추가 자본 투입에 의해서 산출량 효과를 인해 추가적인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든지 감소시키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죠. 장기에는 대체 효과 외에 소득 효과로 인한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이 틀린 겁니다. 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대체 효과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임금이 올라가면은 자기의 여가를 줄이고 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것은 대체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임금이 올라가면 그런 현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본인의 여가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걸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오히려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소득 효과는 그러니까 배가 부른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배가 부른 효과. 그 얘기예요. 임금에 따른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냐 감소시킬 것이냐.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냐 감소시킬 그 문제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 말하고 관계없습니다. 2번 국가가 전체 인구 5천만. 우리는 전체 인구는 관계없다 그랬죠. 15세 이상 인구만 우리는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노년층과 15세 미만 유년층 이것은 노동하고는 관계없는 인구입니다. 이게 1,000만이 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얼마예요? 여기 동그라미를 항상 그려야겠죠. 이게 4천만이에요. 4천만. 이게 4천만인데 취업자, 실업자.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랬죠. 이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2천만이죠. 이게 비경. 이게 비경이고 이게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취업자가 1,500만, 실업자 1,500만이다. 그런데 실업률은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2천 중에서 실업자가 500이니까 거기서 2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4천에서 경제활동 참가하는 사람 2천이죠. 50%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직업별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도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도 설명했는데 이 직업별 노동조합은 숙련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배타적으로 조직했다 그랬죠. 그래서
미숙련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소속 기업이나 공장과 관계없이 행정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조합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부조에 노력했고, 산업혁명 초기에 숙련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아주 조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금 차이는 근로조건 차이입니다. 근로조건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임금 차이를 가져오느냐. 자, 내가 근로조건이 좀 나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임금을 더 줘야 된다는 보상임금 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임금 격차는 좀 이따 해설이 있어요. 자, 해설 한번 봅시다. 보상임금 격차. 보상임금 격차는 어떤 직종에 존재하는 불리한 성격 또는 추가적인 부담 등에 대해서 보상해 주어 그렇지 않는 직종과 균등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의 임금 격차예요. 임금 격차. 자, 넘어갑시다. 5번. 다음은 어떤 형태의 능률급인가? 미국의 토웨인이 제창했는데 경영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을 그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를 한다. 그래서 경영 활동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한다. 이러면 무조건 이익 분배제입니다. 2번입니다. 자, 이익 분배제. 자, 토레인 제출했는데 이익을 그 관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한다. 그럼 이익 분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힉스의 교섭 모형. 힉스는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파업 기간과 임금 인상률, 임금률 이 관계를 여기 점점 그 시간이 파업이 지남에 따라 파업의 그 시간에 따라 점점 올라가는 곡선. 이게 사용자의 양보곡선이에요. 사용자가 양보하는 곡선입니다. 양보 곡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큰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떨어지는 게 이게 노동자의 저항 곡선이에요. 노동자의 저항 곡선. 저항 곡선이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 틀린 것은 봅시다. 자, 노동자의 저항 곡선 맞죠? 그 다음에 요 둘이 만난 이 지점에서 요 사이가 파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높이가 임금 인상률이 결정된다. 파업 기간을 통해 임률이 W0로 결정됨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사용자는 W0보다 더 높은 임금을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파업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이거보다도 더 높은 거는 수용을 안 하고 결국 OW0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게 틀린 말입니다. 노동자가 S0에서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OW0 임금 수준에서 교섭을 타결할 것이다.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가 사용자는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은 또 기업에 손해를 주게 되고 노동자는 오래 경과하면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손해입니다. 그래서 파업기간 OS0와 OW0에서 임률과 파업기간이 결정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7번. 노동 공급의 탄력성. 노동 공급의 탄력성은 무슨 얘기예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을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임금을 낮추면 노동 공급을 적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임금을 올리더라도 노동 공급을 그대로 한다든가 임금을 낮추더라도 노동 공급이 그대로 한다든가 마치 노예처럼 이런 거는 탄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탄력성은 임금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받는 것에 따라서 탄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노동 이동이 용이하고 여성의 취업 기회가 열려 있고 이러면 노동 공급이 팍팍 될 거예요. 그런데 4번에 다른 생산 요소로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
다른 생산 요소가 노동으로 그렇게 노동으로 공급하는 것이 로봇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4번은 다른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 이거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다른 생산 요소로서 노동을 대체한다. 그러면 기업가 입장에서 야, 임금이 올랐다. 그러면 로봇을 도입해서 아니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서 다른 생산 요소로서 노동을 대체한다. 이것은 노동 수요, 기업가 입장에서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 입장에서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7번, 8번입니다. 8번,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 수준과 고용의 변화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 수준과 고용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요도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도 증가해요. 자, 해설을 봅시다. 먼저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은 하락한다. 이 빙이 도는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임금도 오르고 노동 공급도 오르면은 도대체 임금이 하락하는지 올라가는지 몰라요. 자, 그림으로 내 설명드릴게요. 자, 노동의 수요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노동의 수요가 이렇게 돼 있고 공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여기서 결정됐다고 합시다. 임금이 여기서 W0에서 결정됐다고 합시다. 임금이.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자, 노동 공급도 이렇게 증가했어요. 노동 수요도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노동 수요가 요렇게 조그마한 요래 증가했다 합시다. 그럼 임금이 요보다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프로 그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말로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또 임금이 다시 또 하락한다. 그러므로 변화폭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될 것이다. 노동이 많이 증가하면 임금 수준이 떨어질 것이고, 노동 수요가 적게 증가하면 임금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많이 증가하느냐. 노동 공급이 적게 되고 노동 수요가 많이 되면 임금 증가하겠죠. 그래서 변화의 방향은 알 수가 없다. 변화의 방향은 알 수가 없다. 임금은 하락한다 틀린 거예요. 임금 상승한다 틀린 거예요. 임금 상승한다 틀린 거예요. 임금의 변화 방향은 불확실하다. 근데 고용은 왜 증가하느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노동 수요가 다 증가해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고용은 다 이쪽이 고용이거든요. 여기 고용이니까 고용은 다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이쪽이.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임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3번의 증가입니다. 9번 최저임금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자, 최저임금 제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근로자 어떤 경우에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되겠습니까? 가장 유리할 때는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에서 딱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기업이 자기가 이 기업 아니면 절대로 그 노동자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수요 독점입니다. 노동자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기업 외에는. 그게 수요 독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수요 독점이 노동자가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월급을 적게 줘도 그 노동자는 거기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최저임금제 도입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기업의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은 뭐냐? 기업 특수 인적 자본 형성. 이거는
직업 훈련이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차별화된 제품 생산이 만들어지면 특수 인적 자원이 만들어지죠. 공정이 특별하면 특수 인적 자원이 만들어집니다. 장비가 특별하면 특수 인적 자원이 만들어져요. 그 기업에서 특수한 인적 자원,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각 일반적인 사람을 데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 공정의 특수성, 장비의 특수성, 이거 가지고 특수한 인적 자본 형성합니다. 그래서 4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11번 임금체계 유형 중 연공급의 단점. 연공급은 호봉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위계 질서 확립이 유리하죠. 오래 한 사람이 잡으니까.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동기부 효과가 없고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되고 업무 능력과 주는 급여의 연계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12번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유효 수요를 증가해야 됩니다. 수요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 다음 13번 노사관계의 3주체 노동자, 사용자, 정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5년에 제정된 전국 노사관계법 이후에 확립된 노사관계는 요거 이까지 어려운까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잠깐 미국의 노사관계법을 잠깐 보면은 미국의 노사관계법에서요 해석보면 테프트 하틀리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황기 때 노사 간의 충돌이 심해지니까 노동조합의 지나친 행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이거는 사용자를 도와주는 법이에요. 이 사용자를 도와주는 법. 자, 이것은 그 다음에 와그너법이라 있습니다. 이거는 1900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노동 행위 제도와 교섭 단위 제도를 설정했다. 부당노동 행위라 하는 건 뭐냐 하면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노동 행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를 도와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전국 노사관계법 이후에 확립된 법은 여기 보면은 유딜적 노사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거는 세계 대공황에 대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35년에 와그너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의 노사관계를 뉴딜적 노사관계라 한다. 그 다음에 세계 대공황에 대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 뉴딜적 노사관계. 그 다음에 와그너법은 여기 말했던 전국 노동관계법으로 이름을 따서 와그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그 다음에 테프트 하틀리 법은 사용자를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전국 노사관계법 이후에 확립된 관련 법은 전국 노사관계법 이후에 전국 노사관계법 일명 와그너법 제정된 이후에 노사관계를 유딜적 노사관계라 하는 거죠. 1번이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미국의 노사관계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와그너법, 노동자를 도와주는 거. 네, 그 이후에 테프트 하틀리 법에서 사용자를 도와주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묻는 문제는 와그너법 이후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그거는 여기 말했던 뉴딜적 노사관계법, 뉴딜적 노사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실업급여의 효과. 실업급여를 받으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실업급여를 받으면은 복지정책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또 단축시키고 경제 활동도 감소시킨다. 그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누가 받는 거예요? 실업자가 받는 거죠. 실업급여. 근데 실업자는 뭐예요? 경제활동 참가, 경제활동 인구죠. 실업자가 끝까지 그 직업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직업을 안 구하면 이는 뭐 어떻게 되느냐? 구직 단념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구직 단념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부나 학생처럼 이거는 비경제활동이고 비경이 되는 거예요. 비경.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 인구는 증대시킬 거예요. 근데 노동시간 증가는 불분명하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증대할 것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에 함정은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많이 준다. 실업급여를 잘 준다. 이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증대된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왜?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니까. 인구는 증대된다. 왜?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니까. 본인이 경제활동 안 하면은 직업을 안 찾으면 경제활동 안 한다는 말은 직업을 안 찾는다는 말이니까 직업을 안 찾으면 바로 구직 단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6번. 다음 중 노동시장 유연성. 쉽게 자를 수 있는 제도죠. 노동시장 유연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적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뭐 이런 다양한 파트타임 직장 확정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소 어려운 건데 내부적, 외부적 유연성이 있어요. 내부적 유연성은 변형 근로시간제고 외부적 유연성은 시간제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변형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이게 3번이. 그 다음에 외부적 유연시간은 시간제, 임시직 이런 것이 외부적입니다. 그까지 정도 알읍시다. 17번. 다음 중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유는 뭔가? 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야 되는 데는 뭐냐? 1인당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자본의 한계 생산보다 작을 경우. 자, 한계 생산은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총 생산이가 따지면 안 된다 그랬죠? 한계 생산을 따지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 따져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5다. 자본의 한계 생산을 따졌더니 자본이 6이다. 이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자본의 한계 생산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릴 거예요. 한계 생산은 마지막 한 단위를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를 생산해내느냐. 노동이 생산해내는 것보다 자본이 생산해내는 것이 더 크니까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야 될 것이죠. 그래서 17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실업의 종류와 대책. 초과 수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이 야기되고 사양 산업은 노동 공급 초과가 발생된다. 이게 뭐예요? 자, 이거는 구조적 실업이죠. 산업 구조가 변한 구조적 실업입니다. 인력 정책을 써야 되겠죠. 19번. 생산성 임금제를 딸 때 물가 상승률이 3%. 가만 앉아서 3%를 손해보는 거예요. 실질적 생산 증가율이 7%. 실질 생산 증가율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까지 다 감안해서 실제로 7%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명목 임금을 얼마까지 인상해 줄 수 있느냐? 사실 정확한 질문은 인상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인상되어야 하는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10% 두 개 더하면. 그래서 3번 됩니다. 20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가 합법이 되면은 외국인에 대한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이 0.6이 되고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이 뭐냐면 임금의 변화율분의 변화율입니다.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 변화율. 이것이 0.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15% 상승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는 몇 프로 상승하느냐? 임금이 15% 상승했어요. 그럼 이게 15분의 x는 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가 되는 겁니다. 자, 15분의 x는 그래서 9%라고 이렇게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